토트넘 허스퍼가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었던 마지막 대회죠. 2022-2023 시즌 FA컵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 16강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올 시즌도 무관이 유력해졌는데 무엇보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팀이 물론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높은 순위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하부리그 팀한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경기 내용도 충격적이었죠. 예, 이번 경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들 중에서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나쁜 쪽. 워스트 3.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특히 토트넘이 이제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경기력과 결과가 따라왔고 특히 최근 두 경기 첼시전 웨스트햄전을 좀 잘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이 오는 주말에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마지막 지휘 경기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첫 패배를 당했어요. 전승은 리그에서만 통용되나 봐요. 예. 컵대회에서는 안 되나 봐요. 예. 스승이 예. 콘테여서 토너먼트 약점이 예. 있나?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스텔리니 감독 체제에선 거의 처음으로 토트넘이 원래 보이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윙백 축구가 콘테 감독의 색깔이고 스텔리니 코치도 그 기조대로 경기를 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페리시치와 포로라는 두 윙백이 조금 문제가 크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 또 이 부분들이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죠.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 리그 경기랑 비교를 하면요. 손흥민 선수, 모우라, 그리고 사르, 페리시치, 포로, 산체스가 이제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바꿨다는 것은 다가올 주말 리그 경기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중에 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 밀란과의 경기도 있으니까 이 시점 정도가 이제 좀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포메이션 자체는 항상 쓰는 3-4-3으로 나온 거죠. 예, 토트넘은 포메이션의 변화가 없는 팀이에요. 예. 그래도 모우라가 어쨌건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요소긴 했었죠. 저희가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케인 선수 같은 경우 로테이션이 거의 없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예상한 대로 이제 히샬리송을 중앙으로 써보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쓰는 또 전술을 시험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주마가 오른쪽 윙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스텔리니 감독은 모우라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나마 모우라가 3톱들 중에서는 그래도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였기 때문에 왜 선발로 썼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예, 아마도 훈련장에서 모우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 회복한 이후에는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훈련장에서 잘하는 선수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거든요. 투입한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이제 벤 데이비스가 최근 두 경기는 왼쪽 윙백으로 잘했는데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페리시치가 또 들어오니까 익히 알고 있던 페리시치의 무한 크로스 축구가 또 나오게 됐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수비를 좀 신경 쓴 포메이션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셰필드도 거기가 주전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3-5-1-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질병이 돈 부분들도 있고, 이건 같은 경우 아예 명단 제외인 거 보면은 질병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3-5-2를 쓰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넣으면서 이제 중원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토트넘의 약점인 중원 장악력을 조금 더 공략하려는 모습이었던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사실 최근에 토트넘은 이 중원의 약점들을 그래도 에메르송 로얄이 가운데로 가담을 해주거나 다이어가 전진을 해주거나 혹은 또 벤 데이비스가 윙백으로서 조금 페리시보다는 덜 올라가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좀 보완이 됐었는데 이 경기는 또 한 번 토트넘의 중원이 굉장히 좀 허술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상 오른쪽부터 무너진 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밀리면서 결국 그 커버를 위해서 호이비에르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원에는 파페사라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던 거였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물론 이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다이어를 조금 올려 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호이비에르와 다이어가 거의 나란히 서는 그런 이제 평균 위치가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호이비에르가 평소보다 많이 수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포로가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인 또 전진 플레이가 안 되면서, 여기에 또 우리가 이미 기억하듯이 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탕강가 포로가 거의 최악의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탕강가가 아니라 산체스가 나왔는데 산체스도 마찬가지다. 예, 수비적으로 안 좋았어요. 두 선수 다 수비적으로 너무 밀리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 경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페리시치를 윙으로 올려서 쓰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약간 중앙으로 아예
그냥 그 평균 그 동선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긴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이 겹치는 장면 자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아마도 케인이 못 나오니까 최전방 원톱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를 손흥민과 히샬리송으로 어떻게든 채워보겠다라는 포석 같았는데요. 예. 문제는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안 주고 예. 또 히샬리송도 오늘 경기 별로 안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은 조금 무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또 패스를 못 받고 케인이 없다 보니까 찔러주는 패스도 없으니 본인이 잡고 또 공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받기보다는 드리블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네. 그냥 무리한 슈팅을 때리고 슈팅 타이밍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렸는데 그나마 이제 모우라가 흔들어주니까 또 모우라가 그나마 손흥민 선수랑 관계가 있어서 패스가 몇 개 오긴 했어요. 뭐 네. 그런 장면 말고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빛나기 어려운 경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차적으로는 역시 레스터 시티 때와 마찬가지로 페드로 포로가 측면에서 경쟁을 못 이기니까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요. 팀 경기력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예, 일단 수비적으로 이 선수가 너무 약점이 있죠. 이 경기에서 그라운드볼 경합을 17회를 했는데요. 성공이 7회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경합 승률이 41.1%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의 히든 횟수도 무려 20회나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드리블 돌파 허용을 2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실점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크로스 3회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고요. 물론 크로스의 구질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던 거였고 롱패스도 6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었고 패스 성공률도 71%밖에 되지 않았었고 물론 이 선수의 강점인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드리블 10회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 근데 사실 수비수가 그래도 윙백도 기본적인 수비수잖아요. 드리블을 10회나 시도한 것도 사실 문제는 있고 여기서 5회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위기 상황들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다 찬스 메이킹 2회 기록을 했고 슈팅 2회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은 없었고 물론 몇 차례 굉장히 센스 있는 장면들 왜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공격적인 재능을 높게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있었지만은 후반 와서 그나마 올라와서 그렇지 전반전은 솔직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네, 사실 모우라가 지치면 포로가 좀 대신 공격을 해주고 모우라가 뒤로 내려와 주니까 이런 기회가 생겼던 거고 또 골을 내주면서 셰필드가 내려갔기 때문에 덜 위협을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에 레스터 시티와의 그 데뷔전보다는 나았지만 또 상대팀이 2부 리그 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포로가 이제 투자한 이적료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경기력, 좀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이 선수가 몸싸움 능력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긴 했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합적으로 만약 로메로가 뛰었다면 그나마 포로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산체스가 뭐 이 선수가 특히 올 시즌에 이제 주전 경기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의욕도 없고 좀 감각도 떨어진 모습을 오늘도 보였어요. 예, 일단 뭐 히트맨 보시면요. 네. 위로 막 올라가 있어요. 네. 그냥 포로가 뛸 때는 사실 뒤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커버를 해주면서 포로가 윙플레이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산체스가 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계속 수비하려고 앞으로 가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호이베르가 산체스 앞에 있는지 모르고 그쪽으로 헤딩 패스했다가 실점할 뻔한 장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구역을 산체스가 맡아야 되는 구역인데 지가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계속하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긴 했었거든요. 예, 실점 장면에서도 산체스도 쉽게 좀 돌파를 허용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전반전에 히샬리송 선수에게 좋은 패스 하나 찔러주긴 했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산체스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길 바라고 다른 공격수들이 잘하길 바라야지 자기가 뭔가 어시스트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좀 팀의 상황상 맞지 않다. 거기다가 수비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라운드볼 경합을 7회 했는데 2회 성공시켰거든요.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이 28.6%였어요. 이거는 센터백으로서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드리블 돌파 허용 1회 했고요. 거기서 이제 실점 나온 거고 센터백은 소유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히든 횟수가 13회나 됐고요. 패스 성공률도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센터백은 90%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결국엔 포로와 산체스 이 오른쪽 라인의 이제 부진이 팀 전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제 셰필드도 그걸 많이 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한 거죠. 토트넘의 우측면을 공략을 한 겁니다. 우측면 수비 쪽을. 그러면서 전반전에 그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4.1%
0.1%에 달했었죠. 아예 대놓고 공략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에릭 다이어 역시 전진시켜서 조금 요새 괜찮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역시 수비수로 뛰기에는 부족하다. 예, 이 경기는 오른쪽이 그렇게 무너지면은 다이어가 그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이어가 물론 뭐 상대팀이 2부 리그 팀이어서 그렇게 아예 짜갖고 나온 걸진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이어 너 전진해가지고 공격 좀 해.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을진 모르더라도 이렇게 우측면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백스리의 중앙에 있는 선수의 역할인 건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호이베르가 내려와가지고 그 커버를 해주고 그러면 중앙과 공격과 여기 단절되는 거잖아요. 중앙에 선수가 있어줘야지 볼 배급이 되는 건데 다이어가 조금 더 내려와서 플레이해주고 호이베르가 볼 배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히트맵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다이어의 단점인 수비 그라운드볼 경합 3회 해가지고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수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미드필더였다. 수비형 미드필더였다. 그나마 공중볼만 좀 잘 예. 따낸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 허용 1회 기록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롱패스는 7회 시도해가지고 7회 성공. 이게 유일한 다이어의 장점이거든요. 최대 장점이죠. 그것까지 없으면 못 나와요, 경기를. 어쨌든 재밌던 건 경기를 보면서 다이어가 그래서 쓰리백의 리더고 팀의 사실 이제 부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많이 해. 이렇게 움직여야지 화도 내고. 근데 자기는 잘 못하면서 지시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어서 성공한 적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수비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한 번 그 위험 상황에서 걷어내고 나서 바로 막 화내더라고요. 산체스한테. 한 번 걷어내놓고. 사실 로메로가 있었으면 이게 통해요. 어느 정도. 로메로가 다 그렇죠. 해주니까. 근데 오늘 같은 산체스의 재앙 같은 수비가 나올 때 포로가 있을 때는 다이어까지도 다운이 된다. 다이어의 단점이 민낯이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로메로가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또 얘기 드리는 페리시치 선수와 선희 선수의 이 부조화가 오늘도 또 한번 드러났는데 페리시치의 개인적인 온더볼 능력이나 킥 능력 자체는 여전히 뭐 그대로인데 이게 좀 가면 갈수록 팀과 좀 안 맞는다. 특히 케인까지 없으니까 페리시치의 장점을 활용할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뭐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일단 뭐 윙플레이를 한 거는 이건 저는 감독의 지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감독의 지시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죠. 일단 뭐 소유권 잃은 횟수가 34회. 경기력이 조금 전반기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 58%. 이것도 평소보다 굉장히 떨어졌고요. 크로스 11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 뭐 이건 뭐 받아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물론 이 선수의 강점인 찬스 메이킹 3회 그 중에 빅 찬스 메이킹이 한 번 있었던 거였고 케인이 놓쳤죠. 그리고 또 이제 슈팅도 3회 가져가가지고 유효 슈팅이 2번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태클도 4회 성공시키기는 했었고 또 경합 승률이 매우 높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윙백은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 윙하고의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 볼도 5회 경합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고 공중볼도 5회 경합해가지고 4회 성공시켰는데 진짜 그냥 딱 잡으면은 파포스트 크로스 원투리 하는 거죠. 페리시치도 올라가고 또 이제 중앙에서는 호이비에르가 원래 왼쪽 구역을 점령을 해줘야 되는데 다이어 때문에 내려와서 수비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넓은 구역들을 커버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패스를 줘야 될 때도 넓게 줘야 되는 거예요. 길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가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많은 구역을 커버해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보면은 수비도 혼자서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다이어랑 산체스 다 올라가서 있는데 혼자 수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리블 돌파 허용 2회를 기록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14회가 된 거고 패스 성공률도 76%로 상당히 저조했던 건데 이거는 저는 그 벤 데이비스의 환경 자체가 너무 가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벤 데이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잘했던 거 그리고 토트넘에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왼쪽 센터백으로 올라가서 미드필드처럼 뛰어주거나 공격 가담도 해주거나 또 주고받는 플레이 원투 패스가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들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선수가 센터백을 볼 수는 있지만 아예 그렇다고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센터백으로 강점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구조가 또 데이비스에게 좋지 않게 돌아갔다. 평균이치 봐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벤 데이비스 혼자 조금 외딴 섬처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벤 데이비스의 좋았던 점을 살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3톱은 좀 고립되는 양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슈팅 정확도가 다 일단 안 좋았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도 슈팅 5회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 한 번이었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 템포 같은 것들이 늦었죠. 오늘 네. 터치도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끄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한테 결과적으로 에어싸이게 되면서 슈팅들이 차단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히샬리송은 이 경기 무슨 뭐 슈팅을 홈런 때리러 나온 건지 아니 홈런도 아니었어요. 예, 밖으로 찼어요, 그냥. 크로스 예. 하듯이 예. 뭐 이상한 대로 슈팅들을 가져갔었고, 또 히샬리송은 심지어 패스 성공률도 62%밖에 되지 않았어. 전체적으로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는 가장 공격수들 중에서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약간은 좀 볼을 많이 끄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패스 횟수 자체가 17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적긴 했었고요. 예. 그나마 이제 모우라가 그래도 드리블도 4회 성공시키기도 하고 패스 성공률도 이전보다는 좀 좋은 편이기도 했고 찬스 메이킹도 3회 기록하면서 그나마 공격진들 중에서 고군분투하긴 했지만은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지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패스 주는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었죠. 네. 그나마 뭐 최근 보니까 부상을 확실히 떨쳐내고 몸은 좀 올라온 것 같다. 네. 그리고 공격수들이 어쨌건 간에 전체 슈팅을 10회를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이 손흥민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이제 부조화가 기록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 패스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저희가 그 스카우트 H 할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안 맞을 수 있다. 페리시치는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계속 올린다. 예. 근데 손흥민과는 붙어있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패스가 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도 여실히 드러났죠. 예. 예, 뭐 계속 파포스트로 크로스 올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준 거 딱 한 번이었습니다. 예, 경기 내내 한 번이었고 이 장면이 너무 아쉬웠어요. 네. 76분에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네.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와서 페리시한테 주고 페리시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줄 수도 있고 케인한테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은 사실 그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에 좀 처리하기 어려운 위치로 패스를 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반대편 크로스를 택하면서 또 케인도 이걸 헤디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살짝 뛰어서 헤딩 예. 슈팅이라도 가져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손흥민이 보이지 않는지 예. 그냥 무조건 본인의 그 하던 대로 예. 파포스트로 올렸다가 케인도 이걸 받지 못했던 거였죠. 예, 반면에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좀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페리시치한테 5번의 패스를 줬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 성공이 14회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페리시치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공급해 줬습니다. 예, 사실 주변에 또 올라오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줄 선수가 페리시치밖에 없기도 했었고, 그 사실 또 후반 초반에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페리시가 헤더골로 넣을 뻔하기도 했던 장면도 네.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예. 거였죠. 이렇듯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경기 내용 자체가 지지부진했어요. 예. 상대가 2부 리그 팀이었고 상대도 베스트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예.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음에도 뭐 기대 득점 셰필드가 0.5골, 토트넘이 0.8골 이게 그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슈팅은 토트넘이 17회로 그 셰필드 7회보다도 2배 이상 많았거든요. 근데 예. 기대 득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거는 셰필드가 더 유효한 공격들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세부 지표들을 보면요. 토트넘의 빅 찬스가 한 번 있긴 했지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그 토트넘이 유효한 공격들을 못했는가? 17회 슈팅 중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9회였어요. 그러니까 네.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약간 무리한 중거리 슈팅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8회였거든요. 예. 반면에 셰필드는 전체 슈팅이 7회였는데 이 중에 6회가 박스 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리한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최대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결국 골이 나오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셰필드가 상당히 좋았죠. 태클이라던가 가로채기라던가 클리어링이 더 많기도 했었고요. 그 드리블도 시도 자체는 토트넘보단 적었지만은 성공률이 높았죠. 예, 그게 역습할 때의 집중력이라든지 예. 심지어 개인 기량까지도 셰필드가 나왔던 거 아니냐. 거기다가 소유권 이동 횟수도 토트넘이 더 많았었고, 예, 그 전반적으로 셰필드가 더 효과적인 플레이들을 했다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게다가 교체 카드의 효과가 명확했던 팀이 셰필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교체 카드들을 주로 주전들을 넣긴 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단주마 제외하면은 현재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을 넣었던 거였고, 셰필드도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기존 주전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교체 카드를 활용한 것도 셰필드였어요. 예. 62분경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산데르베르게하고 이제 로우를 넣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73분경에는 주전 공격수 은디아이를 넣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골이 나왔던 거였죠. 이 선수가 6분 만에 득점을 했고, 또 토트넘도 이제 케인하고 쿠루세스키를 투입했기 때문에 주전 공격 조합을 내세웠으나 또 케인 선수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은디아이 같은 경우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뭐 개인 능력으로 틈에서 포로 산체스를 연달아 제치면서 그 말씀드린 최악의 수비 듀오를 이제 개인 능력으로 무너뜨리면서 이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이어도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커버가 왔어야죠. 예, 실질적으로는 토트넘 수비를 혼자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다이어의 주특기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브리그 팀의 주전 공격수에게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은 토트넘의 수비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아무리 로메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로도 그렇고 산체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브리그급 선수라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기라고 보자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FA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이제 유일한 그 미션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일정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울버햄튼이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그 경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있는데 밀란이 백스리로 전환하고 나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전에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밀란이. 그러면 토트넘 원정에서 0대0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 안 그래도 최근 빛을 보고 있는 백스리를 계속 가동하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정들은 그나마 3경기는 쉬워요. 노팅엄도 원정에서는 최하위 팀이기도 하고 사우스햄튼도 최하위고 에버턴도 강등권에 있고 최근에 좋지 못하니까 이 일정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4월에 죽음의 일정들이 이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 뉴캐슬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급 위의 팀이 된 맨유 그리고 아무리 리버풀이 안 좋다고 해도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약하기 때문에 이 4월달 일정 그리고 5월 초 일정까지 보면은 만약 토트넘이 밀란과의 경기에서 탈락을 한다면 남은 하나의 미션이 프리미어리그인데 그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도 밀려날 수 있다. 지금 이제 FA컵 탈락은 그럴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를 망쳐놓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콘테 감독이 울브스와의 경기부터 돌아올 거란 얘기들이 있어요. 콘테가 특유의 좀 열정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좀 다시 본인의 좋았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번 답답한 축구만 이어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이 이 시기 때는 조금 힘을 써줘야죠. 안 그러면은 4위 경쟁 자체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아프다는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살짝 좀 이전보다는 지난 시즌보다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가 뭔가 터치라인에서 항상 예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열정으로 이러다가 그게 사라지고 있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그 담남 제거 수술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서 그랬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확실하게 쉬고 왔고 또 콘테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은 많지만 어찌됐거나 동기부여야 선수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울브스전 밀란전이라는 큰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